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당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복 조치가 먼저 관광 쪽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 아름아름하다가 국가 여유국, 우리로 말하면 문체부에서 중국 상위 20개 여행사 대표들을 불러서 이달 오는 15일부터는 단체 관광 광고를 하지 마라까지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요. 좀 차이가 있는 것은요. 과거 타이완의 어떤 반중정선 차이잉원 정권이 있을 때는 쿼터를 10명이면은 9명 순차적으로 저렸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것을 중국이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신들은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당장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피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드에 자기들이 명백히 반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또 특히 롯데가 부지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단단히 대가를 지불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중국 외교 당국에서는 이건 사드 배치와는 네.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미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정권과 체제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서 국가 주석의 의지와 지침이 역시 국민들 전체로 파급돼서 롯데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제공한 것뿐인데 결국은 문매를 맞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본인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나 공식화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만큼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중국의 국가 체제가 정부 운영 시스템이 우리하고 확연히 다른 데입니다. 지금 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언론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국 공산당 산하에 국가신문 판공반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TV 매체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기구인데 과거 중국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서로 절대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국장급 인사가 그 언론사 대표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다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뉘앙스,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간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과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과거 이것뿐만 아니라 타이완 그렇고 과거 일본과의 조오도 사태 때도 그랬고 항상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질된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행동했다. 우리는 관련이 전혀 없다. 이게 중국의 어떤 국내 통치 기술의 한 방안인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중국이 항상 중국 스스로는 주변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한자가 있죠. 네. 원교 근공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보면 중국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보이는 나라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1대1로라는 국제 포럼을 5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아직 우리나라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먼저 1대1로라는 포럼 어떤 건가요? 예, 중국은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기치를 내세운 것이 대국 굴기, 중국 굴기입니다. 이건 그동안 역사적으로 중화 중심, 다시 말하면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를 세우겠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나아가서는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대1로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띠로 묶어서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계 곳곳마다 투자를 하고 항구나 또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AIIB도 사실 그런 것이고 중국 통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국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변국가 또는 세계 각 나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힘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네.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을 초청 안 한다. 사드 배치에 우리 반대했으니까 너희는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꿈은 중화 세계 질서를 이루기 원하지만 네. 결국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지금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은 이른 독재 네. 성향이 굉장히 예, 강합니다. 예. 강한 중이니까 그 표현이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중앙의 의미는 중국 전문가들이 시진핑은 결국은 과거 개념으로 예.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을 쉽게 말해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를 세 번이나 반대했다는 예.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황제가 명을 3번이나 내렸는데 왜 반대를 하냐? 중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속국 개념의 중화라는 거에 중심을 두고 주변국은 우리 다 발밑에 있다 이런 인식을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사드 보복 조치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도 사실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이지요. 예. 사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압박을 취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이를테면 최소한 사드 배치를 미루든가 네. 아니면 번복을 하든가 이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가능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압박을 취하더라도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네. 자위적이고 자주적인 네.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압박을 가할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걸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이 포착이 된다면 이걸 모두 기록으로 남겨서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과거에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예. 네, 지혜로운 대응방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3월 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무기들이 오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철저하게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네. 항상 이 북한은 자기를 북침한다고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죠.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개념 차이가 기성세대들은 80년대까지 90년대 팀 스피릿라는 네.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전체적인 개념 키 리절브 뭐 굳건한 의지인데 그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야전에서 참여하는 걸 지금 말씀하신 포 이글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이 키 리절브라는 개념 13일부터 하는데 이제 유사시 한반도의 네. 그 RIOS라고 하는데 이 단계별로 미군이 증원하는 그런 점검하는 훈련인데 사실은 작년이 역대급인데 그 작년에 버금가는 규모다라고 설명을 이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한 29만 명 정도 훈련에 네. 참가하고요. 미군은 주둔군 3,600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증원되는 병력에서 한 만여 명, 그래 한 30여 명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를 돼서 훈련에 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이번 훈련으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오게 됩니다. 이 핵 항모가 어떤 항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칼빈슨호는 1980년대 취역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 가장 큰 항공모함 축에 속하는 그런 예. 항공모함이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소개가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배수량이 뭐 93,000여 톤이고 길이도 300여 미터고 그리고 이제 이
항공모함은 전단으로 구성이 돼서 항공모함 자체뿐만 아니라 순양함, 구축함, 또 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포함해서 가게 되는데 예. 그래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만 해도 40여 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80여 대의 항공기가 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을 추월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상당한 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의지고 유사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그런 대비 체제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네, 네. 그런가 하면요. 칼빈슨호에 이어서 로널드 레이건호도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로널드 레이건은 그 미칠 함대 주력 함대에서 이 주둔 지역이 일본 사세보항에 네, 주둔하고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칼빈슨호가 미국 동해 대상연안을 지키는 호가 이제 추가 투입된다라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동시작전이라는 거 이렇게 언론이 나왔을 때 최근에 주한민국 관계자들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서양연안에 있던 칼빈슨님이 한반도에 온다라는 것은 최근에 중국도 견제했어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억제하는가 새로운 항로 개척을 해서 한번 이 운항을 해보는 거죠. 네. 항해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한반도 인근에 오고 15일 날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라는 거죠. 이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북한으로 하여금 억제 효과를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냥 단순히 관광 차오는 것이 아니게 군사적으로 항상 전략 무기들이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산항에 네. 입항을 하면 북한은 그 전후 시기로 해서 굉장히 움츠리게 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해서 군사 도발을 하지 말고 네. 준동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앞서 저희 그 뉴욕 특파원이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뉴욕 타임스 보도로 미국이 그 한반도 전술 핵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예, 결국은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네. 또 그 핵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가능한 옵션 그런 방책들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미국 당국의 입장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가 과연 얼만큼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 핵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지만 네. 과거 90년대 초에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런 검토는 적절한 검토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을 해서 핵을 내려놓는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끝내 버티면서 국제사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옵션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훈련이 열릴 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추가 도발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미사일을 사실 발사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무수단 미사일 가능성도 있고 ICBM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보 자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미 사전 징후가 보일 수 있는 네. 경우. 그런데 이 북한으로서는 의례적으로 의미 있는 예. 정치 행사들이 남아 문제는 네. 남아 있습니다. 그 4월 15일 날 김일성 105번째 예. 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 85주년 행사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 각종 열병식, 위력시를 보여준다라는 그
이 여러 가지 북한식 전략 네. 무기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기습 도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훈련 기간에는 북한이 움츠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훈련이 가는 북한이 주는 압박은 자신들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 훈련 기간에 북한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스톱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북한의 GDP 경제활동이 스톱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한 손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급속도로 뭐 전술 탄도탄을 쏜다든가 이렇게 했지만 ICBM을 한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기간 내는 안 할 거다. 그 후에는 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그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 데 이어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죠. 강철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이 사건을 쭉 조사를 해왔고요.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인 리정철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을 해서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지금 북한은 전 세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간주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고 특히 강철 대사가 전면에 나서서 말레이시아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결탁을 해서 음모를 행하고 있다. 또 그걸 리정철이 입을 통해서 또 어제 밝혔어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레이시아로서는 참기 어려운 조치죠. 그래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소환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고 다음 단계로 강철 대사를 추방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계속 말레이시아를 비방하고 말레이시아의 조치에 대해서 불신을 계속한다면 네. 결국 결과는 양자 간의 관계가 파국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현 기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강철 일단은 대사 요 추방. 다음 이게 깊이 밀리 지정에서 추방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단계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첫째 보다 나은 좀 그 말레이시아 관계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사를 보내라. 네.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 그 접속을 한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말레이시아 정부에 사과를 해라. 이런 몇 가지 제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좀 민족 성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늦게 합니다. 늦게 하니까 늦게 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김정남 시신을 무기한 보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해라. 우리 정부를 모욕한 예, 예. 부분에서 그것도 안 지켜진다라면은 최악의 경우 뭐 당교 상황까지 갈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강철 대사를 추방했다라고 해서 바로 다 건너뛰고 모든 옵션을 건너뛰고 국교 관계를 예. 외교 관계를 끊겠다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추방된 이제 강철 북한 대사 아무래도 북한 대사의 반응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면 수청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예. 결국 이번 사건을 이 드러나지 않게 다시 말하면 북한의 배후가 드러나지 않게 좀 감쪽하지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용의자들의 그런 과정들이 다 CCTV로 예. 찍혔고 그런 용의자들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과정이 김정은의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의 대사를 하고 있는 강철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김정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철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당분간은 아마 그걸 드러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자기들이 한 소행이다라고 하는 예.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아마 북한도
그런 국제사회의 반응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봐서 하더라도 아주 조용히 하거나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하고 북한 관계해서 우리 김조한 기자는 단교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김주한 기자 말씀대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북한이 배후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의자들이라든지 VX를 예. 사용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지만 예. 확실한 증거, 이를테면 김철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분명히 나온다면 예. 과거의 미얀마, 버마죠. 버마가 북한을 향해서 단교 조치를 취했던 것과 같이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부정을 하고 말레이시아가 음모를 취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예. 아마 극단적으로 그런 조치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뭐 지금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강철 대사도 추방이 됐고 리정철도 추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네. 이정철까지 추가해서 1라운드라고 보면 진짜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그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봉합되고 외신 면에서 이 뉴스가 안 나오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넘기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당도 중요한 거는 지금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니잡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행동이 말레이시아인데 한 60%인데 네. 과거 우리가 눈에 익었던 마하트르 전 총리가 야당세로 있습니다. 지금 정치 네. 스캔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자금을 우리 돈으로 한 몇십억을 유용을 했다 그래서 예. 작년부터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니잡 총리가 조기 선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정남 암살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지금 정치 쟁점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서 계속 강공하게 나오는 배경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 이유도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왜냐 선거에 그 이 난국을 예. 타개할 수 있는 여러 부분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교까지는 안 가라고 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북한이 식용유가 부족합니다. 그 중요한 날만 인민들한테 주는데 북한의 최대 수출하는 파업류, 식용유 수출하는 야자 그 식용유 수출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농가 피해도 거의 한 7, 8% 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것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 동남아 예. 국가들만의 정치 행태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려서 말레이시아한테 우리가 계속 우호적인 분위기를 네. 조성을 해서 북한을 보다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됐으면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북한이 자기들이 무관하다고 하면 그 용의자들을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사관에 은신하고 있는 2명의 용의자, 또 북한으로 돌아간 4명의 용의자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말레이시아 수사에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말레이시아의 단교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잘못된 조치를 응징하고 바로잡기 위한 예.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